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옥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집착하게 되는 게 있다고 하죠. 저는 그게 가족이었어요. 특히 아들이요.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운 외아들 하나, 내가 안 굶고 안 쓰고 모아가며 살았던 건 오로지 그 아이 하나 잘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40을 넘기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도 유산도 없이 떠난 남편을 원망할 틈도 없었어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막막했거든요. 아들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나이였고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떼다 팔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까지 했죠. 손은 항상 갈라져 피가 나 있었고 무릎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도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일을 하며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피와 살이 담긴 보물이었죠. 그 즈음 제 아들이 30이 넘었고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쁜 아가씨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어머니 하며 두 손 꼭 잡고 어머니 우리 엄마처럼 생각할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신혼집 없이는 결혼도 어렵잖아요. 아들 녀석은 월세 보증금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동안 모아둔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장만했죠.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집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해줬습니다. 요즘엔 여자 명의로 하는 게 더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괜히 혼수 시비 나기도 싫고 며느리도 마음 편하게 살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참 고마워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어머니, 이건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는 그냥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 말에 속이 다 시원했죠. 그 집엔 제 방도 있었고 손주 생기면 돌봐달라던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림도 넘기고 손주 키울 생각에 마음을 들떴지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제가 전화하면 아들이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요즘 바빠서 그래요 하며 둘러댔지만 예전에 그 다정했던 말투는 어디론가 사라졌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봬요. 저희 일정이 빡빡해서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아무 말 없이 불쑥 찾아갔는데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 순간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준 집인데 왜 나는 연락을 하고 와야 하지? 왜 그 집 초인종을 누르며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그날도 꾹 참고 말했어요. 내가 그냥 너희 얼굴 좀 보려고 왔지 뭐. 그런데 며느리는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오늘은 좀 그러니까 다음에 오세요. 죄송해요. 하며 문을 닫더군요. 현관 앞에 서 있던 저는 마치 외부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퇴근 중이라며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연락이 없고 제가 먼저 전화해도 이번엔 저희끼리 보내려고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이었어요. 저는 김밥이며 잡채며 다 싸들고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했죠. 그런데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자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겨우 받더니 하는 말. 엄마, 오늘은 우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다음에 보자.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아왔던 게 다 터졌어요. 문 앞에서 혼자 김밥을 들고 서서 울고 있는데 이웃 주민 한 분이 다가오더니 말하더군요. 아이고, 어머님, 또 여기서 쫓겨나신 거예요? 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후벼 팠어요. 사람들 눈에 이미 쫓겨난 엄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다 못해 다음 날 아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내가 해준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야 하는지 따지고 싶었어요. 현관 벨을 누르자 이번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주 또렷하고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제 여기 자주 오지 마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힘없이 되묻자 며느리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집도 제 명의고 저희 사생활도 있으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심장도 닫혀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제가 평생을 모아 해준 집 앞에서 쫓겨난 집 없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닫고 들어간 그 현관 앞에 저는 그저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더군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휴, 이 날씨에. 저는 허겁지겁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뒷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울며 걸었죠. 길가에서 파는 국화꽃 냄새에 눈물이 터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나기까지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내가 그 집을 며느리 명의로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왜 바보처럼 그 귀한 집을 며느리 앞으로 해줬는지 말이죠.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생 끝에 제 손으로 해낸 아파트 마련.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전철역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고 전세를 끼고 매수한 뒤 대출을 천천히 갚아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33,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은 하려는데 신혼집이 없어서. 아들은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결혼도 못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는 참 단정했어요. 처음 인사 온 날 작은 박스에 케이크와 과일을 담아왔고 저를 보자마자 두 손 모으고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 아이 좋다면 내가 집 해줄게.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엄마, 진짜야? 진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 보증금을 빼서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좀 무리했지만
제 노후 자금은 어떻게든 알바라도 하면 벌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계약서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던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아내 명의로 해도 돼. 요즘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신경 써. 자기 명예 아니면 집이라도 안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다더라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전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명의를 저로 해주신다면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 진심으로 어머니 모시며 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고생하며 살아온 저였기에 누군가 모시겠다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계약서 명의는 며느리 이름으로 했고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그야말로 꿀 같았죠. 며느리는 제게 매주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다음 주에 놀러 오세요. 잡채 해드릴게요. 손주 생기면 꼭 어머니한테 맡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힘이 났어요. 드디어 내가 고생 끝에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뻐하며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횟수가 줄더니 바빠서 못 받아요. 지금 미팅 중이에요. 우리끼리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며느리 집에 가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어머니, 손주자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는 시집간 여자의 집이고 내가 괜히 참견하면 며느리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만든 집이었어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 손으로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날, 며느리가 저를 대문 앞에서 쫓아냈던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기도 싫어 컴컴한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던 아들을 등에 업고 동네 병원을 헤매며 울던 제 모습, 소풍 도시락 싸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던 기억.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젠 내 전화를 무시하고 내가 마련한 집에서 날 내쫓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겠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전부였고 자식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에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을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커튼도 닫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아깝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쌓여가는 우편물, 거실 한 구석에서 시들어가는 화분, 냉장고 안에 썩어가는 반찬들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말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에게 집을 해줬을 때 나는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고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쫓겨난 엄마라는 조롱이었죠. 그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 제 인생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아래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아들 집에 안 가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바빠서 못 갔어요 라고 했지만 그분의 눈빛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휴,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래도 집까지 해주셨는데 너무하네, 너무해.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마트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너머에서 들리는 이웃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저분이래. 며느리가 집에서 쫓아냈다잖아. 아휴, 불쌍하지. 집도 해줬다면서? 요즘 그런 일 많대. 명의만 며느리로 해주면 다 뺏기고 끝이라더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숨고 싶었습니다. 지하실로, 벽장 속으로, 땅 속으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혹시 나를 안다면 어쩌지. 내가 쫓겨난 엄마인 걸 아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에 한없이 작아졌죠.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이 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내 며느리한테 집 앞에서 쫓겨났어. 그게 무슨 뜻인지 네가 좀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사생활을 지켜달라는 뜻이었어. 오해하지 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생활?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준 집인데, 내가 키운 아들이 사는 집인데, 그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사생활이라니. 그럼 넌 엄마를 그렇게 내쳐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자꾸 예고 없이 찾아오고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엄마 방식대로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방식? 예고 없이 찾아오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였나요? 그 집은 왜 해준 거죠? 입안이 바싹 말라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집착? 내가 지금 집착한다고? 그 전화가 끝나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목 놓아 웅크린 채로.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봉사활동하던 고향 친구 정분이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군요. 어머, 옥순 씨,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좀 피곤했나 봐. 요즘 잠이 안 와. 정분이 아주머니는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옥순 씨, 우리 사이에 솔직하게 말해봐. 요즘 아들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정분이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옥순아, 너 그 집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해줬다고 그랬지? 그랬어. 그거 큰일이야. 지금이라도 변호사 찾아가 봐. 아무리 며느리라도 증여나 매매 형식 없이 넘어갔으면 법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전 그냥 명의만 며느리로 했을 뿐 정식으로 계약서나 증여 서류를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집 명의 며느리, 명예 바꾼 뒤 쫓겨난 시어머니, 집 해줬더니 연락 끊은 아들,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엔 이런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더 끌어오른 건 분노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피를 나눈 자식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신당해야 합니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사람을 너무 믿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기대었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 내가 준 걸 다시 받는다.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더라? 경로당에서 정분이 아주머니가 말해준 변호사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었지만 가방 안에서 찾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 건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억울해도 그냥 참고 속상해도 조용히 꾹꾹 눌러 담고 살았던 제게 법이라는 건 너무 멀고 차가운 단어였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 차가운 걸 붙들어서라도 살아야겠더군요. 더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살 수 없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저 상담 좀 받으려고요. 잠시 후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나왔고 저는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꼭 모은 채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요, 아들 부부한테 집을 해줬는데 며느리 명의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절 그 집에 못 오게 하네요. 그 집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집을 사면서 돈은 누구 통장에서 나갔나요? 제 통장이요. 등기부등본은 며느리 단독 명의인가요? 네. 그 과정에서 증여 계약서나 공증, 문서 같은 건 없고요? 없어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명의로 해도 괜찮죠? 어차피 어머니 집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의를 며느리로 해줬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이요?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지만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은 제 가슴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되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 집 계약, 당시의 정황, 지인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10여 년 동안 쓰지 않던 서랍장을 열어 은행 통장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집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연락처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복사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내가 무너졌던 그 순간들이 전부 법적으로 정리 가능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싶었죠. 내가 내 발로 마련한 집, 그걸 빼앗기고 쫓겨난 내가 왜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잠시 당황했는지 식사요? 갑자기 왜요? 라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죠. 삼계탕집에서 마주 앉은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냈어? 그 말에 웃음이 나더군요. 너도 묻는구나. 엄마 잘 지냈는지. 아들은 당황하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 그거 엄마가 사준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집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하려고 부른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왜 해? 우린 그 집에 정들고 살고 있고 아이도 커가고 있고 그럼 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집을 위해 30년을 허리 휘고 손이 터져라 일했는데 나는 왜 그 집에 갈 수가 없어? 왜 대문 앞에서 쫓겨나야 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였네요, 어머님. 저희끼리 얘기할 건 저희끼리 하세요. 왜 자꾸 가족끼리 갈등을 만드세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가족? 그럼 난 뭐였죠?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까?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는 흠칫하며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내가 그 집 계약하면서 쓴 내 계좌 이체 내역이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은 있지만 그 집은 사실상 내 돈으로 산 거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부터는 법대로 할 거야. 니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지켜봤고 다 겪었고 이제는 되갚을 차례야. 아들은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렇게까지 하진 말자. 그냥 시간 좀 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줬어. 오래도록 많이. 근데 니들은 그 시간을 발로 찼어.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고 법원에 명의신탁 주장으로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허둥대며 아들에게 호소했고 아들은 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법원에 소송장이 접수된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명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었어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던 내 인생이 그날을 기점으로 툭 하고 앞으로 걸어간 듯 했어요. 그동안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울고 있었고 사람들 눈을 피해 숨고 있었지만 그날부터는 아니었어요. 며칠 뒤 내 휴대폰으로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진짜로 소송 넣은 거야? 그 목소리는 당황했고 놀랐고 동시에 원망에 찬 느낌이었어요. 나는 대답했죠. 그래, 이제 법으로 하려고. 엄마, 이건 가족끼리 할 일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내 마누라가 나 대문 앞에서 쫓아낼 때는 그게 가족끼리 할 일이었니? 그건 할 말 없지? 넌 그날 전화를 받고도 안 왔어. 엄마가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땐 그냥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어.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찢어지더군요. 하지만 이젠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법원에서 보자. 거기서 자세히 얘기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시작된 첫 조정기일에 나는 단정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법원에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았고 맞은편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사건 번호를 부르며 말했죠.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갈등이죠. 피고 측, 해명하십시오. 그러자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집은 저희 명의로 돼 있었고 결혼 당시 어머님께서 흔쾌히 해주신 거예요. 변호사는 그 말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든 매수 자금을 지급하셨고 등기 이전 당시 증여나 매매 형식 없이 명의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의 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금전 흐름 증거 제출되었습니까? 예,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매매 계약서, 중개인 진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만난 며느리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 일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니? 그 질문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 부부가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집에 너무 자주 오셨잖아요. 그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알고 있었잖아. 알았어요. 근데 그땐 그냥 숨 막혔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숨 막혔다고? 나는 30년 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아왔는데 내가 마련한 집에서 며느리가 숨 막혀서 나를 쫓아냈단 말입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넌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어머니, 우리 조금만 거리 두자라고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너는 대문 앞에서 그 말을 했어. 여긴 제 집이에요. 오지 마세요라고. 며느리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내 피멍든 마음을 치료할 수 없었어요. 소송은 점점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내 자금 흐름과 정황을 인정했고 중개인의 진술까지 뒷받침되며 실소유자 인정 가능성 있음이라는 중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마주친 어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옥순아,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당하고만 살 줄 알았더니 이제서야 네가 네 인생을 찾는구나. 그 말을 들으니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쪽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모, 혹시 뉴스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 그 조카가 보낸 링크엔 부모에게 집 받아놓고 시가 단절. 법원 소송 진행 중이라는 지역 커뮤니티 기사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그 내용과 정황은 명백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고 댓글엔 다양한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집이면 평생 고마워해야지. 아들, 며느리 진짜 못됐다. 저런 인간들 진짜 있다니까. 요즘 세상 무서워. 명의는 절대 함부로 넘기면 안 됨. 그 댓글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이 조금은 내 편이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과민한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걸 바로잡고 있는 중이구나. 최종 기일이 다음 주로 잡혔다고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이 오랜 싸움이 끝이 난다는 말에 기쁜 마음보다도 오히려 가슴 한쪽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기뻐할 일인가?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잖아.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며느리 쪽 변호인은 기일을 앞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옥순 여사님, 저희 피고 측에서 조정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전해온 조건은 이랬습니다. 현재 집은 며느리 명의로 유지하되 정옥순 여사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 집에 대한 접근은 제한 상호 간 고소, 고발, 비방 금지. 그 조건을 들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야. 돈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요.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그쪽도 상황이 급해 보입니다. 여사님이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양보? 이 싸움에서 내가 양보할 게 뭐가 있죠? 며칠 뒤 아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이었고 나는 마침 배달 우유를 가지러 나가던 중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 얼굴은 꽤 야위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 속엔 분명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할 말 있니?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이게 뭐야?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잠시 정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가족이면 넌 왜 엄마가 대문 앞에서 쫓겨날 때 안 나왔어? 그건 상황이. 가족이면 왜 네가 대신 사과 한마디 안 했니?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면 다 되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엄마가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무릎 다 나가고 손바닥 찢어지게 일해서 너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밥 먹이고 그 집 마련한 거야. 그 집이 너희들 삶의 기반이었어. 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죠. 근데 넌 그 기반에서 날 빼버렸어. 이건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야. 사람에 대한 예의야. 엄마한테 예의가 없었어. 그날 이후 나는 유산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놓았던 적금과 예금 통장을 꺼내 손주 이름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고 소중하게 보관하던 내 어릴 적 금반지, 남편 유품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젠 정리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아들과 며느리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죠. 유언장 작성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그래서 나는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내 손주에게만 전달할 것. 그 손주가 자라기 전까지는 후견인 지정 없이 별도 계좌에 묶어둘 것. 절대 아들과 며느리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는 나의 마지막 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그녀는 정장을 단정히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 여사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 딸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그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고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집 제가 돈 다 내고 해준 집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대문 앞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혼이요? 네. 소송이 이렇게 커지고 남편은 중간에서 갈팡질팡이고 애도 불안해지고 딸이 감당이 안 된대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내가 원했던 결말이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저 내가 만든 걸 정당하게 되찾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태는 이미 모두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집에서 나왔어. 미안해요.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니까요.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명도 청구 인용. 간단하고 차가운 문장이었지만 그 몇 줄이 내 삶을 통째로 다시 세우는 문장이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며느리가 먼저였다고 합니다. 내가 제출한 서류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인정됐고 중개인의 법정 증언도 결정적이었죠. 집 계약 당시 정 여사님 혼자 오셨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 그분이 치르셨어요. 이제 그 집은 다시 내 것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환호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내게 떡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옥순이 진짜 해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자식한테 당하고만 사는 시대 끝났어.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웃었지만 가슴 한쪽에선 여전히 쓰라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엄마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었을까? 며칠 뒤 법원의 강제 집행명령이 내려졌고 나는 담당 집행관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집으로.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얼굴은 초췌했고 눈엔 화장이 번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희 애는 어디로 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뒤에 서 있는 집행관을 돌아봤습니다. 집행,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말에 며느리는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며칠 전에 따로 짐을 싸서 나갔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고 법적 이혼도 조만간 진행될 거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처음 이 집을 줄 때 너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집이에요 라고 했지.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 막아 쓰더라. 이제 제 집이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너 그 말 기억은 나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할 뿐이었죠. 나는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거였고 잠시 너희한테 빌려준 거야. 이제 그 빌려준 시간이 끝났을 뿐이야. 며칠 뒤 나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 낯설고 차가웠어요.
한때 아들과 손주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집엔 이제 먼지와 한숨만 가득했죠. 벽에 붙은 가족 사진, 주방에 남겨진 며느리의 찬장, 손주의 낙서가 그려진 벽면까지 모든 게 나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었거든요. 집 정리를 마치고 나는 가구 일부를 내다 팔고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낡은 커튼을 떼어내고 햇살이 쏟아지는 베란다를 환하게 열어두었어요. 그리고 새로 장만한 작은 테이블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을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찾았어, 우리 집.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아이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려왔어요. 엄마가 준 집이었잖아. 왜 그걸 잊었을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기억나니? 근데 늦었어. 엄마, 넌 그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엄마를 잃은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이 오겠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단다. 어른들의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 할머니는 너를 위해 계좌를 하나 만들어뒀단다. 이 집도 언젠가 네가 어른이 되면 보여주고 싶구나.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집이란 걸. 그 편지를 작은 봉투에 넣어 금괴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복수를 끝내고 평화를 선택한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자 살랑이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햇살은 방 안가득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숨죽이며 서 있던 거실, 들어가기를 망설였던 부엌, 허락 없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았던 손주의 2층 침대. 이제는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나갔습니다. 낡은 커튼은 하얀 레이스로 바꾸고 주방에는 아기자기한 화분을 두었고 침실엔 오래전 내가 쓰던 라디오를 다시 꺼내 두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추억은 아직 여기 있네요.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어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동네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 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마트 계산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엄마 쫓겨난 사람이라며 수군거리던 그 눈빛이 이제는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기사 봤어요. 완전 속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 엄마도 보고 울었대요. 그 말에 나는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뭘, 그냥 내 권리를 찾은 것 뿐이죠.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권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다들 참고 살다가 병만 얻고 말아요. 근데 여사님은 진짜 멋지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제야 정말 실감이 났어요. 나는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낸 거였구나.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정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뉴스 기사. 앞으로 뭐든 당당히 하세요. 우리가 다 응원해요. 경로당에서도 내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가도 내가 도착하면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우리도 재산 정리 다시 해야겠어 하며 웃었고, 누군가는 아예 나를 따라 변호사 상담을 시작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받는 사람 정옥순 여사님, 보내는 사람 박효진 선생님. 나는 처음엔 누군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죠.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더군요. 정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여사님께 김밥을 사 먹던 중학교 앞 문방구 옆 가게 주인의 딸입니다. 저 어릴 때 엄마가 아프셔서 김밥 하나도 사 먹기 어려웠는데 여사님이 항상 김밥 2줄을 싸서 제 손에 쥐어주셨었죠. 그때 받은 그 마음, 평생 기억하며 살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여사님 소식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사님의 용기가 제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내가 한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 그 박효진 선생님이 직접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보다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그녀는 문 앞에서 2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김밥 주시고 제 손등 쓰다듬어 주시던 그 인상 잊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넌 그때 그 꼬마구나. 우리는 마주 앉아 2시간을 넘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꼭 있어야 해요. 무너진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소리.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 지금까지 이겨낸 이야기만이라도요. 나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그날 이후 나는 종종 복지관에 나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며느리한테 집 줬다가 쫓겨났던 이야기, 아들이 날 모른 척했던 이야기, 하지만 끝내 다시 일어난 이야기.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합니다. 이제 나도 용기 내야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손에는 봉투 몇 개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몇 년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보고 잠시 얼어붙은 듯 하더니 천천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니? 잘 못 지내요. 손주는? 친정에 있어요. 아직 제가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그 말 정말 후회해요. 여긴 제 집이니까 오지 마세요. 그 말만 다시 지울 수 있다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분명 진심의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울 수는 없겠지만 기억은 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는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집은 다시 내 손으로 지킨 나의 터전이고 상처도 분노도 회복도 모두 담긴 공간이니까요.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너무도 평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햇살 좋은 베란다에 앉아 꽃에 물을 주고 가끔씩 복지관에서 강의도 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에는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이 수모를 갚아줘야 하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되갚았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며칠 전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해 주셨습니다. 정 여사님, 큰아드님이 이 근처 원룸에 이사 왔다네요. 신용불량자 됐다던데.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원 판결 후 재정 파탄을 맞았고 아들과도 관계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다는 것. 결국 그렇게 날 내쫓고 차지한 그 집이 부메랑처럼 그들의 삶을 뒤흔든 셈이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예고 없이 아주 조용히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무릎이 보일 정도로 자세를 낮춘 채 그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잇기 전 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진짜 너무 늦었단 거 안다. 근데 이제 와서라도 엄마 앞에서 용서받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안타까움도 그저 담담했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 집 엄마가 만들어줬던 거 왜 그걸 잊었을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늦었어. 엄마, 이제라도 같이 밥 한 끼만. 그럼 내가 다 떠날게. 다신 안 나타날게.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이야기했죠. 넌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엄마를 잃은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 들릴까 걱정될 정도로 울더군요. 그 모습이 불쌍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저 홀가분했습니다. 그 어떤 무게도 미련도 이젠 없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은 자기 손으로 책임져야 해. 엄마가 너 대신 다 안아주던 시절은 끝났어.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나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집 앞 화단에 새로운 국화꽃을 심었습니다. 그 꽃은 노란색이었고 햇살을 그대로 품은 듯 반짝였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 혼자의 계절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며칠 뒤 작은 봉투 하나가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사건부 편지를 열자 한 장짜리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가사조정 결과 안내, 피조정인 정승호 아들, 박지연 며느리,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성립. 나는 그 종이를 읽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긴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욕심과 물에 위에 쌓인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친정 조카와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뉴스도 나왔어요. 인터넷에 정 여사님 복수극이라고 난리예요. 댓글 보셨어요? 내 엄마도 저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전국 어머니들의 희망, 레전드 복수다. 막 이런 글도 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연예인 됐네. 이모, 근데 이모 진짜 대단해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이모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나신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모는 그냥 자존심 하나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집은 내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지어진 집이다. 이 집을 다시 찾기까지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잊혔다. 하지만 이 집을 지키며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 다음 장엔 내 손주의 이름으로 지정된 예금 계좌, 증여 예정 내역,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부디 이 아이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그 소리조차 나에게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지나갔다. 이젠 나답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는 되찾은 집에서 되찾은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일이 생기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순 여사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지키는 그 자리에 꼭 당당히 서 계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